네, 이번 시간에는 개화파 그리고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회의할 때도 항상 있는 일이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개화파, 위정척사파도 뭐 그 정도의 입장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화파가 있겠죠. 개화파 그리고 위정척사파가 있습니다. 먼저 위정척사파부터 좀 살펴볼게요. 위정척사파는 이 위정은 무슨 뜻이냐면요. 위정은요, 좋은 것을 지키자라는 뜻이고요. 올바른 것을 지키자라는 뜻이고, 척사는요, 사악한 걸 물리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악한 건 뭐겠어요? 외세겠죠. 뭐 서양 문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위정, 지켜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성리학이겠죠.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1900 아니죠. 당연히 1800이겠죠. 이 6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교 거부겠죠. 이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항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시기죠. 그러면은 이제 수교하지 말자고 했는데 일단 수교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지 말아줘야 되는 거예요? 외놈들한테 우리나라의 항구들을 개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주장했겠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 통해서 항구 3개 열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70년대에는 개항하지 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최익현, 익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최익현 같은 경우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원군 얘기하면 그때 얘기 안 했나요? 얘기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네, 어쨌든 이 최익현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막 펼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물러나게 되고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린 사건이에요. 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림으로써 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민씨 정권이 들어서고 민씨 정권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최익현이 왜 위정척살파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최익현은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사실 등극시킨 정부잖아요, 민씨 정권이. 근데 이 민씨 정권의 방향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익현은. 그래서 자기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간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최익현이 상소 올린 그 사건 때문에 개화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위정척사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60년대에는 슬로건이 있어요. 60년대 슬로건은 척화주전. 주전 그리고 70년대는 외양일체입니다. 척화주전은요 이제 그 열강 세력들 물리치고 싸우자라는 뜻이고요. 외양일체는 외놈들이나 양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제 다 수교하지 말아야 된다. 개항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가면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수교하지 말자고 했는데 수교했어요. 개항하지 말자 그랬는데 하지 말았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뭘까요? 사상, 뭐 삶의 방식 이런 거겠죠. 이제 개화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만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0년대를 좀 미리 얘기하면요. 수교, 개항, 개화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들고 일어나는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위장척사파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화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장척사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연도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 그리고 척화론이 만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민씨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화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민씨정권이 등장하고 이 민씨정권이 등장함에 이제 힘을 받아 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바로 통상개화파입니다. 이 통상개화파 같은 경우 이렇게 쓰니까 좀 좁네요. 이제 민씨정권이 등장했고 정권 요 가운데서 성장한 세력이 통상개화파입니다. 통상하자, 개화하자, 뭐 이런 세력입니다. 민씨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군이랑 그 차별화를 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화를 주장하던 뭐 예를 들면 박규수라든지 뭐 유홍기라든지 오경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규수는 양반인데요. 이 유홍기는 의사고요. 오경석은 역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인이죠, 중인. 뭐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 통상개화파는요,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통상개화파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개화파입니다. 요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강화도. 네. 이 개화파는요, 또 두 갈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자라는 사람과 천천히 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자는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온건 개화파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급진 개화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는 이모군란 이후에 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갈리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친청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청 세력이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친일 세력입니다. 이 친일이요, 그 일제강점기에 나라 팔아먹은 그 나쁜 사람들이 했던 그 친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본의 개화 방법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친일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친청, 친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렇게 지도 그려가지고 그 근대화 방법 이렇게 두 개 써드렸죠. 그럼 친청이면 어떤 걸 본받으려고 했겠어요? 양무운동을 본받으려고 했겠죠. 양무운동. 그리고 친일이면 메이지 유신이겠죠. 유신. 이런 걸 본받으려고 했을 텐데, 양무운동은요, 중체서용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의 몸체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메이지 유신은 전부 다 중국의 몸체, 뭐 일본의 몸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뜯어고치는 그런 전면적인 개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온건파와 급진파도 입장 차이를 그렇게 비슷하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건파의 그 개화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동도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급진파 같은 경우는 문명 개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도서기, 동쪽의 도리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문명 개화. 우리 문명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온거왕 계합파 같은 경우는 김홍집. 그리고 급진계합파 같은 경우는 뭐 박영효. 그리고 뭐 네. 누구를 써줄까? 박영효 말고 누구 써줄까? 김옥균 쓸까? 네, 김옥균.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 때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껴주고 싶진 않지만 서재필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글씨칸이 좀 이상한데 여하튼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건계합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시정권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왜냐면요,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상황이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너무 빠르게 뭔가가 바뀌어버리면 나도 도태될 수 있고 내 권력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야매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이 온건계합파 같은 경우에 이제 민씨 정권 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계합파가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이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신사 파견이죠. 수신사. 근데 수신사를 2번에 걸쳐서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수신사를 파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76년 그 해에 김기수라는 사람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실 1차 수신사보다는 2차 수신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수신사를 파견을 하는데요. 이게 80년에 바로 요 김홍집입니다. 1차 수신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뭐 이렇게 조율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강화도 조약 검정색으로 쓰자.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이때는 뭐 강화도 조약 또 조약 이런 것 때문에 갔고 이 2차 수신사가 간 이유가 좀 중요한데요. 왜 갔냐면요. 우리가 네, 통상장정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또 나와요. 뒤에 83년에 또 나와가지고 이게 조일 통상 규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뒤에도 나온다는 건 알아두시고 강화도 조약의 부속적인 조약이 있었잖아요. 뭐 조일수호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 통상 장정, 조일 통상 규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일 무역 규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의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율을 하러 갑니다. 이 조일 무역 규칙에서요. 조일 무역 규칙에서 산무 정책이 있었죠.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2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관세고요. 그리고 곡물 유출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관세가 없어요. 관세를 없애보니까 너무 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게. 그리고 곡물도 해외로 막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백성들 삶이 계속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빈민들이 속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2차 수신사를 통해서 요거 좀 바로잡아 봐라 하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개항장
처음부터 세 개 다 열어준 거 아니었죠. 76년에 부산을 먼저 열어주고 80년에 원산 그리고 83년에 인천 이렇게 열어줬는데 그래서 대항장 어디 열어줄 건지 이런 거 협의하고 와라 하고 보낸 겁니다. 이 김홍 2차 수신사가 파견되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2차 수신사가 가지고 온 반향이라고 할까요? 그 반향 이런 것이 중요해서인데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일본에 갔다 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 기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화를 위한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통리, 기무, 아문 입니다. 이 통리기무하문 같은 경우는 80년에 세워져서 82년까지 지속이 되었고요. 근데 이름만 이제 통리기무하문이 뭐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린 건 이제 82년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까지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이게 82년에 왜 없어지냐면 대원군이 잠깐 복원을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모군란 때 이야기할 거고요. 이 통리기무하문이 잠깐 없어졌다가 나중에 2차 가보개혁 때 가면 이제 부의 편입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 가보개혁 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반향은요. 이제 학문적인 그런 학문적인 거라기보단 한 권의 책을 들여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뭐냐면요. 책의 이름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책략은 좀 이따가 곡물유출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같잖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김영주가 가져온 거니까 네,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책략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고요. 통리기무하문을 통해서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리기무하문에서 한 거는요, 크게 일단 군사적인 개혁이 있었어요. 군사적인 개혁으로 첫 번째 별기군이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이 별기군은요, 별난 기술을 가진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별기군을 신설하는데 요 별기군은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식군대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식 기술을 배우려면 그리고 신식 전투 방법을 배우려면 이걸 해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본인 교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요때 제 5군영이 있었죠. 뭐 이제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그리고 총융청 어용청 이런 거 있었죠. 이 5군영이 이제 90군대인데 90군대 이제 신식군대가 들어왔으니까 90군대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5군영을 2영으로 5개였다가 2개로 줄인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문물 배워와라 라는 그런 사신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람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요. 사실 습관으로 신사유람단을 먼저 썼는데 요즘은 조사시찰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요것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사유람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본에 이제 선진 문물을 배워와라 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이때 암행어사 형식으로 다녀옵니다. 몰래 가는 거예요. 이 몰래 가는 거에 대한 상황적인 설명은 좀 이따가 조선책략 설명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박정현. 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에 보냈으니까 청나라에도 보내겠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걸 보냅니다. 이 영선사는 이제 청의 신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와라 라는 목적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영선사는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 터집니다.
안타까운 일,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느냐?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요. 재정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모분란이 터집니다. 이모분란. 다음 시간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귀국을 한다. 라는 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 이름 알아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김윤식.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고 나서도 이런 흐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개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서 이제 83년이 되면 이제 전한국, 한국, 기기창, 그리고 박문국 뭐 이런 거를 83년에 설치를 합니다. 전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제 화폐 주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기기창 같은 경우는 이 영선사 다녀왔잖아요. 영선사 다녀왔으니까 이제 신무기 생산하는 곳이고요. 이 방문국은요, 문자를 박는 곳이에요. 문자를 찍어내는 곳. 요즘 출판사 뭐 방문각 이런 것도 있죠. 뭐 홍보는 아니고요. 이 방문국에는 인쇄. 근데 인쇄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이제 이 방문국에서 조선 최초의 신문인 한성 순보가 인쇄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성 순보는 뭐 조선 최초의 신문이다. 네, 이런 거 이제 생산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84년에 그 유명한 우정국이 세워집니다. 이 우정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얘기하죠. 우정사업본부 하면 어디예요? 우체국이죠. 우편 업무를 했다. 그리고 이 우정국 개국 그 행사 때 바로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분 남았죠? 네, 3분 남았네요. 3분 남았으니까 영상이 한번 잘리겠군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자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이제 개화정책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책략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텐데, 조선 책략은요, 조선에 엄청난 이 영향을 가져온 책입니다. 이 황춘쉔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일본 가가지고 왜 엄한 청나라 책을 가져왔냐 싶겠지만, 이 조선 책략은요, 조선의 외교적인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것을 써놓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네 글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러 하려면 연미해라. 요 네 글자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중간에 네 글자 더 해서 뭐 여덟 글자 맞죠? 네 글자 더. 네, 네 글자 더해서 8글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러, 러시아에게서 방어하려면 중간에 이제 친청, 청나라랑 친하게 하고, 그리고 결일, 일본과 결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연미, 미국과 연합해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간에 네 글자를 생략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친청, 원래 청나라랑 친해요. 그리고 결일, 어딨어?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막 수신사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했잖아요. 결일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안 된 건 뭡니까? 안 된 건 이 연미다 이거죠. 연미. 안 된 건 지금 연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책략을 이제 고종에게 또 전해줘요. 그게 이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야, 이거 연미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미국이랑도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살살 퍼지게 돼요. 근데 이 위정척사파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80년도에 개화하지 말자, 이만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연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그게 도그 사운드냐 이러면서 이제 이 연미 요것을
이런 사상을 이제 연미 사상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랑 연합을 하자라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랑 원래 사대했죠. 일본이랑 뭐 외놈들이지만, 저 오랑캐 놈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교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양놈들이랑 바다 건너서 온 저 짐승 같은 놈들이랑 우리나라 막 쳐들어오고 신미양요 이런 것도 일으키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런 것도 일으켰는데 이런 놈들이랑 어딜 봐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방에서 사람들이 중앙에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고 해서 이 사건을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81년입니다. 이 영남 만인소 사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일본에 이 암행어사 형식으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사 시찰단으로 간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부산쯤 가서야 이제 너네 일본 갔다 와라는 명령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급비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81년에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거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지금 아니 무슨 외국 거를 배워서 뭐 개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위정, 성리학 이거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지금 그 유생들 사이에서는 만연하게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신사유람단을 일본에다가 신사유람단을 대놓고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요 영남 만인소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다. 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남 만인소 이거 자주 나와요. 영남 만인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졌다. 82년 조미수 통상조약 그리고 82년에 맺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강화도 조약을 안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화파, 위정철사파가 있었습니다. 이 개화파 같은 경우는 민시정권 세력이 등장하면서 성장하게 된 통상개화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규수, 유용기, 오경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개화파는 다시 한번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온건개화파는 민시정권에서 한자리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개화 그 초기에 개화에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 갔다 오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다녀왔습니다. 2차 수신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다녀왔는데 요게 이제 조선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크게 2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통리기무화문 설치, 둘째는 조선 책략의 전파였다. 통리기무화문에선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통리기무화문 이후에도 이어져서 83년에 전환국, 기기창, 방문국, 우정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홍집이 가져온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은 요런 그 연미 사상을 주장을 했는데 요거에 반대를 한 이만손 같은 이 이만손은 이제 영남학파였습니다. 영남학파. 이 영남학 붕당 정치할 때 다 봤던 거죠. 영남학파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졌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